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안대로 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부터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으로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 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 원, 50대는 3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대는 20대보다 연 3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50대 보험료율 인상이 멈추는 5년 차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 복무기간과 출산 시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은 지금보다 확대하는 걸 검토합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을 주면 세대 갈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중장년층은 이대로 되면 우리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50대 후반 조종현 씨는 최근 실직을 했다 겨우 계약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보험료도 적잖은 부담이 됐습니다. 8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이런 경제적 부담이 되게 큰 부분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해제를 했고요. 근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더 내라. 그거는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중장년층이 보험료는 덜 내고 혜택은 더 받았다는 정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애매해요. 저는 마지막 부모님 모시는 세대라 생각하는 밑으로 자녀도 챙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도 또 부양해야 되고. 당장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는 걸 해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직종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자동 조정 장치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돈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 장치로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까지 계산에 넣겠다는 건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점점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날 거라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도 OECD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상 자동 감면 장치가 맞고요. 청년층을 배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지만 정작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정부안에 부정적입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액은 사실상 낮추는 방안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번엔 응급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2대 목동병원이 정기적으로 응급실 문을 닫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그럼 지금 그곳 응급실은 성인 환자를 아예 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2시간 전부터 여기 이대목동 병원의 응급실은 성인 환자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합니다. 소아 응급 환자도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벌써부터 구급대원들 사이에선 이 병원의 셧다운이요, 서울 전체 응급 환자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응급실은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센터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그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한다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이곳에 군의관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취지로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군의관을 투입해서 정상 진료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유도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병원 측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좀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곳 오늘 또 나왔습니까? 네, 일단 어제 저희가 소아응급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비상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제 순천향 천양병원이 소아응급 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24시간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도 이번 주부터 소아응급실의 경우는요, 호흡기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심해지니까 최근에는 119 구급대원들도 직접 병원에 찾아가는 걸 애둘러 권할 정도라고요. 네, 실제 한 구급대원은 JTBC에 갈수록 119 구급대원이 병원에 연락을 하면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워크인, 그러니까 응급실에 직접 걸어가서 찾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애둘러 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건데요. 직접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하면 처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진료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가 특히 걱정인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추석 명절부터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혼란스러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응급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중 특히 위험한 25곳을 매일 지켜보고 있다 했는데 그곳들이 어딘지 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런 위험 응급실은 전국에 걸쳐 있었고 응급의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가 60%가량이나 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중 특별히 운영이 위험한 25곳의 상황을 매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취재진이 이곳들을 확인해 보니 집중관리 대상의 60%가량이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25개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명 이하이거나 그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려면 의사가 최소 12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위험한 응급실은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8곳,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충청권 6곳, 전북대병원 등 호남권 3곳, 경북대병원 등 영남권 6곳, 강릉 아산병원 등 강원권 2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정부는 오늘 15명의 군의관을 긴급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25곳의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70명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선 오늘 정부 대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0명이 안 되는 병원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많은 시간을 혼자 근무를 하게 돼요. 중증 환자가 1명이 와 있으면 그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은 방치가 되거든요.
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을 응급진료에 바로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군의관이 배치가 돼서 응급의료실에서 일을 해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그 옆에 서서 다 같이 진료를 하고 분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와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땜질 대책으론 의료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올해 고물가의 주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값을 좌지우지하며 돈을 쓸어가는 건 농민이 아닌 철강회사, 건설사 등이었습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을 세워서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4년 새 2배가 돼 2,6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올라온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사과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사과 경매가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경매사와 도매상들의 흥정을 통해 사과 도매가가 결정됩니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도매법인은 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 수수료를 챙깁니다. 값이 오를수록 도매법인이 떼가는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운송비까지 따지면 한 10% 정도 나가지. 부담이 되게 많지. 어떤 때 평균 단가가 좀 10,000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최근 몇 년간 도매업체 상위 20곳의 사업소득은 2배 뛰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도매업체 소득 역시 50% 불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절반이 경매로 유통되는 걸 고려하면 수수료로만 돈을 긁어모은 셈입니다. 더구나 도매법인 대다수는 농산물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법인 6곳 중 1곳을 뺀 나머지는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 등입니다. 사실상 농산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유통 과정에 개입한 건데요. 경매를 주관한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년 새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만 배불린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이 1차 산업 쪽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또는 특정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JTBC 정아람입니다. 이런 유통구조 탓에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금사과라 불릴 때도 정작 농민들 손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사하는 데 드는 돈은 더 많아졌는데 남는 건 없다 보니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해발 700m 고지대에 2,000평 규모로 조성된 사과밭. 이곳에서 신병규 씨가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9년 전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찾아온 건데 상황은 지난해부터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하루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과가 안 익어요. 안 크고 맛도 없고. 사과가 연그러야 하는 시기지만 열매는 찾기 어렵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급기야 이 일대 전염병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약값이 약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 번씩 더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농비가 자꾸 상승하는 거죠. 추석용 사과 수확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황. 한번 발생이 되면 며칠 사이에 나무가 다 죽을 정도로 심각한 전염성 병이고요. 지금 폐원되는 면적이 점차게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과 재배지는 대구 경북에서 강원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일대는 모두 사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베어내고 다른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최근 사과밭을 매물로 내놓은 곳도 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매물이 나왔는데 좀 사과 농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해 금사과 현상으로 사과값은 폭등했지만 정작 농민들 손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거 20kg에 얼마나 받나요? 경매장에서 작년에? 작년에 평당가 85,000원. 1년에 약값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내 품삯 제하고 남는 게 없어요.
정부는 계약 재배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기후변화와 수익성 감소로 애를 먹는 농민들에게 기술 지원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품종이 나온다든지 사과 생산이 급감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나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뉴스룸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희생된 일본도 살인 사건을 추적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를 감싸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가해자의 아버지가 쓴 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도 피해자 유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두릅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JTBC가 CCTV를 공개하고 공분의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로 이상한 내용이 보입니다. 범행 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건 백 씨의 부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번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백 씨가 퇴사 뒤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와 같은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상이 모든 도청이 다 된다 이게 몇 년 동안. 일본도를 산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이어지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유족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애들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당분간은 아이들 다 절대 혼자밖에 못 다니게 지금. 유족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엄격하게 벌하고 있는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JTBC 임지수입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도검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도검과 소지증 사진만 확인하는 등 하나마나한 식으로 조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 도검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일본도 사건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접 또는 영상통화로라도 면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전송하고 끝났습니다. 도검 소지자가 112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사건 피의자처럼 폭력이나 이상행동 등으로 신고를 받은 도검 소지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것도 보내시나요? 그건 따로 없어요. 신분증하고 같이 사진 찍어갖고 보내달라고 막.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며 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8월 안에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를 해도 8만 2천여 정 중 6만 정 조사에 그치면서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해 310여 정은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연장 기간 동안 다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동료 여군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일주일 동안 피해자 13명이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군 중에는 전역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20대 하사는 지난 1월 익명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 트위터 하냐, 본인 경량한 사진 올고 있다.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내세운 계정. 프로필에는 알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인에게만 공개한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얼굴이 합성에 이용됐습니다. 불법 합성 사진을 두고 사람들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자기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공군인 친구가 알려줬다고만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피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4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저는 집에서 사람들 안 마주치게 집에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계속 군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봉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군대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군대 딥페이크 방이 알려진 뒤 그런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냥 군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남군에 비해 요금 비율이 훨씬 작은 것도 같고. 딥페이크 범죄, 군대 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 역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졸업사진이 혹시나 불법 합성물에 쓰일까 봐 겁난다면서 졸업 앨범에 얼굴 사진을 담지 말아달라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내 사진을 악용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는 공포. 제 얼굴만 부분 캡처해서 보낸 거였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마디 해본 저의 사진을. 학교 현장엔 막연한 불안감이 맴돕니다. 이제 졸업 앨범에 얼굴 넣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사진들이 퍼지는 게 우려가 되어서 졸업앨범에서 담임이 아닌 경우에는 빼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예방과 대응법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내려보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라는 당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화가 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식의 이런 대책이 진정 이 상황의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학부모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들 일상을 바꾸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경우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인식해볼 경험들이 없어요. 오늘도 부산에선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1,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정부가 날려버린 돈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여윳돈이긴 하지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했다 1,800억 원이 전액 손실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 투자해 연 6% 수익을 낼 걸로 기대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급증하며 건물 가치는 투자 시점 대비 30% 급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빌딩 차주인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불거졌는데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은 전액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1,800억 원 전액 손실이 결정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도 이게 투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손실을 크게 입혔으면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기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여유 자금을 또 이렇게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내부적으로 이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이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터이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을 쓰고 남은 자금으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민 주거 안정에 써야 할 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가 어떨지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마다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을 3년 넘게 다닌 A씨는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을 평생 다니기는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이 내 인생에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A씨 같은 N수생은 약 10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수험생 5명 중 1명이 N수생인데 사실상 역대 가장 많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공계 대학생 등이 대거 재도전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N수생이 증가하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 난이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1.47%에 그쳐 용암영어 등 난이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매우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을 배제하였으며 입시업계에서는 영어 1등급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국어나 수학도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입니다. 3개월 사이에 모의평가 난이도가 출렁이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난이도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70여일 남았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곧 퇴임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모레 우리나라에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마지막 회담에서 양국 여행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작 과거사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사전 입국 심사 제도는 자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받고 상대국에 도착하면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 대피에 협력하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방안들이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총리 퇴임 전 강고한 양국 관계를 내외에 드러내 보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선물을 주는 격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 임기 막판까지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부분에 양보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부가 그것을 내놓고서 다른 것을 100만 개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JTBC 윤세민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갈등을 빚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번엔 소속 심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력 충원을 요청하니 심판 재계약이 안 됐고 이를 항의하니까 소속 심판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폐지 결정도 1분 만에 카톡 의결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위원회 카톡방입니다. 밤 9시 40분쯤 카톡방이 만들어지더니 상인 심판 제도를 유지할지 묻는 투표가 올라옵니다. 1분 만에 투표가 끝났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상인 심판 제도는 프리랜서 심판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협회가 직접 심판을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20여 개 종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선 2018년부터 도입했는데 불과 1분 만에 그것도 카톡방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소한 2억 원은 될 텐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자라고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심판들은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상임 심판이었던 우형호 씨는 심판 건수가 급증하면서
협회의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계속 심판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뭐 영상으로만 확인을 해도 뭐 10시간 이상 되는 거를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이. 그러자 협회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동료 심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제도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전체 상임심판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S등급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꾸 이제 뭐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찍은 것 같고 내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동료들이 올해 이렇게 큰 불이익을 받았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도 협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확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정상적으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든지 소송 절차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소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해병대 측을 상대로 요청한 사실조회를 군사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13개의 질문인데 살펴보니 다 VIP 경로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전날 군사법원이 사실조회를 승인한 13건은 모두 VIP 경로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6건 가운데 3건을 수용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10건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해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사령관에게는 같은 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해 대통령 경로와 관련된 말을 듣고 박 전 단장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고위급 참모와 방첩 부대장에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일 사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어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조회 요청에 응해 답변을 한다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 분수령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에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 안보나 이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JTBC 유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에 취업했던 게임업체 토리게임즈의 대표도 불러서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는 2016년 2월 게임업체 토리게임즈에 취업해 2년쯤 일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채용 한 달 전인 2016년 1월까지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토리게임즈 대표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접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이 회사에서 나온 지 넉 달 만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 씨의 취업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 2천만 원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준 뇌물로 의심하는 겁니다. 딸 다혜 씨 부부의 상계를 지원했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한 뒤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논리입니다. 타이 이스타젯 이전인 토리게임즈 채용 경위까지 확인하는 것도 이런 경제 공동체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다혜 씨는 소셜미디어에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라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이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의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하나마나 신사협정. 자, 오늘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여당을 비판하니까 여당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맞대응을 했는데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먼저 그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또 국민의힘 차례잖아요. 뭐 공수만 바뀌었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은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무슨 비교적. 얘기냐? 네. 지난해 그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연설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격한 분위기였는데요. 여당의 초선 의원과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말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자 지난해 여야는 결국에 여야 교섭단체 연설할 때는 좀 더 자제하자 서로 이런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이었죠. 자,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을 앞두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야유나 고성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자제를 부탁했고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보신 것처럼 새 국회가 들어와서는 그런 약속들이 흐지부지 됐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국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누구 이야기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전 직원을 모아놓고 조회를 했는데 일종의 정신교육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단과 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도 대통령더러 국회에 나와서 망신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곤욕을 치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나가지 않으면서 비판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엄호에 나선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참모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말씀한 것처럼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왔다 저렇게 면전에서 임기를 단축하라 이런 식의 그 면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부든 이런 일 때문에 국회를 나오지 않았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렇게 민주당에서 면전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하야하라 이렇게 바로 지근거리에서 항의를 받았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어느 대통령이든 국회를 방문하게 되면 야당에서 저렇게 항의와 피켓팅을 하는 경우가 일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만 국회는 대통령을 망신 주는 곳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회 개원식이 국회의원들만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들을 뽑은 주권자 국민들의 행사이기도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도 비판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장관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하루하루 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 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한다, 국회를 희화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역할에 대해서 자, 반성과 사과가 없는 대통령이 오히려 견제자인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이 거짓과 비리의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냐? 바로 과거의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 시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보수 대 진보,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양상을 보이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논란이 커지는가 하면
각종 허위 정보가 연일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 알렉사입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Why should I vote for Trump? I cannot provide responses that endorse any political party or its leader. 그런데 해리스 후보에 대해 묻자 대답은 달라집니다. 해리스를 찍어야 하는 이유까지 내놓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may be that she is a female of color with a comprehensive plan to address racial injustice and inequality throughout the country. 이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렉사를 개발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마존 측은 오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엔 가짜 해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곳 미식 축구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복장을 한 해리스 후보가 선거 전단으로 나붙은 겁니다. I'm into it. I call it real. 이글스 측은 위조된 정치 광고를 모두 제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는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며 가짜 사진을 직접 올렸고 트럼프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공산주의 군복 차림의 해리스를 만들어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전기차 화재가 잇따랐다면 중국에선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 폭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발생했는데 국내에 등록된 전기 이륜차 상당수가 중국산이라 남의 얘기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불이 난 방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이 뛰쳐나옵니다. 친구와 살던 20대 두모 씨는 이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수저우시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일가족 6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엔 난징시 아파트에서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모두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난 사고였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에만 관련 사고가 2만 건도 넘게 일어났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크기와 종류마다 각기 다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가 부풀어 폭발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전기 이륜차는 모두 4억대로 추산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중국 당국은 3년 전부터 주차금지 구역을 정하고 제조업체와 건물관리 주체의 사고 책임을 물리는 등 규정을 마련해왔습니다. 배터리 국가 표준을 세우고 안전성 관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전기 이륜차는 7만 5천 대로 이 중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주문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송유관이 묻힌 곳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넉 달 동안 땅굴을 파놓고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면서 결국 기름 한 방울 훔치지 못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모래주머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닥은 네모나게 잘렸고 깊은 구덩이가 뚫렸습니다. 거기서부터 긴 땅굴이 이어집니다. 불을 밝히고 일정 간격으로 지지대도 받쳤습니다. 철로까지 깔린 게 마치 광산 갱도 같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충남 천안시의 한 창고 아래서 지하 4m, 깊이 16.8m의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창고에 달린 물류회사 간판은 위장, 목적은 4차선 도로 넘어 송유관이었습니다. 하루 한 2만여 대 그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 그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전에도 기름을 훔치려다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뭉쳤습니다. 그중 한국석유공사 전 직원이 있어 송유관의 위치와 설계도를 쉽게 구했습니다. 장비를 동원하면 들킬까 삽과 괭이로만 작업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을 파내 송유관까지 닿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기름은 못 훔쳤습니다. 범행 자금이 떨어지자 내분이 생긴 겁니다. 자금단 때문에 이제 못 파고 다시 이제 메꿨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당 9명을 전원 붙잡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손님은 없는데 인건비, 임대료는 다 올랐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이 때문에 폐업하는 매장들 철거해주는 업체는 거꾸로 손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 한복집에 들이닥친 사람들. 집기를 부순 뒤 떼어내고 고운 한복 차림이었던 마네킹도 분해해 폐기합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한복집이 문을 닫고 철거되는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50대 사장은 결국 눈시울을 붉힙니다. 코로나 때 한 번 무너지고 그 이후에 더 무너지고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아졌고 7, 8순 잔치도 없어졌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지났지만 2024년 지금이 최악이라는 이 한복집 사장. 순이익 자체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럼 마이너스. 그죠. 그런 비용이 더 큰 상태는 몇 달 정도 유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버티셨던 거예요?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버틴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 매장 철거 전문 업체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폐업이 어느 정도 나오냐 했을 때 거의 쏟아져 나오는 수준? 거의 저희가 하루에 5건 이상씩 해요. 하루에 5건 이상? 네, 하루에 5건 이상. 많게는 10건 이상씩도 치니까. 업종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이 전멸하고 있다는 게 철거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학원, 카페, 음식점, 식당, 요가, 헬스장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업종이 안 나오는 업종이 없어요. 기존에 잘 되던 곳들도 다 정리를 하시니까. 그럼 업종 불문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의뢰가 들어오는 거고. 한 철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최근 철거한 물품들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를 폐업하고 남은 물건들이 보이는데요. 커피 머신도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요새 인건비를 아끼는 데 쓰는 셀프 계산대 기기도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영업용 냉장고를 제가 잠시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카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다양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커피 그라인더도 있고요. 또 이쪽에는 뜨거운 물을 끓이는 데 쓰는 기기도 보입니다.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비교적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최근에 구매한 걸로 보이는 커피 머신들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곳 사무실 역시 폐업한 음식점들에서 나온 물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가게를 새로 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고 팔기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폐업 속도가 워낙 빨라서 물품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주 찾던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도 물건을 사러 온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더 힘들다고? 그럼 물품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도 안 사죠. 아, 사는 사람이 적어졌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와도 안 산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매출 상승을 보장한다며 사기성 광고 영업을 하는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6천만 원 상승을 약속을 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시 저희가 계약했던 그 광고 비용, 결제했던 비용까지 다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환불을 요구를 했더니 이제 그 환불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든 민원을 넣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수는 98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흔히 추석 연휴를 대목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대목을 앞두고도 스스로 피땀 흘려 만든 가게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정부와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담장을 향해 날아간 공이 이렇게 철망에 꽂혔습니다. 이 기이한 장면도 놀라웠지만 이어진 판정이 더 뜨거웠는데요. 홈런인데도 인정 2루타가 선언됐는데 비디오 판독을 왜 쓰지 않았느냐는 논쟁이 불붙은 겁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가 4대7로 뒤진 9회 초. 대타로 들어선 LG 이영빈이 기아 마무리 정혜영의 직구를 받아쳤습니다. 담장 펜스에 끼었어요. 넘어가서 끼었습니다. 공은 가운데 담장으로 날아가서 펜스 이중철망 사이에 꼈습니다.
심판이 다가가서 공의 위치를 확인했고 인정 2루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느린 그림을 보면 판정이 맞나 싶습니다. 공은 담장 넘어 철망에 꽂힌 걸로 보입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세세히 살폈다면 판정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LG 염경엽 감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횟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벤치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영빈의 시즌 첫 홈런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써야 할 때 안 쓰면서 논란을 키운 장면은 앞선 4회 말에도 나왔습니다. 기아 소크라테스가 1루 방면으로 땅볼을 치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LG 1루수 오스틴이 잡은 공을 에르난데스가 받아 베이스를 밟았지만 판정은 세이프였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영상을 돌려보면 정말 세이프인지 아니면 아웃인지 아리송합니다. 여기서도 비디오 판독은 없었습니다. 이후 김도영과 최영우에게 안타를 내주면서 LG는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판정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 힘든 불확실한 순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비디오 판독. 팬들이 이런 상황에 아쉬움을 쏟아내자 LG 염경엽 감독은 오늘 심판을 앞으로는 못 믿을 것 같다면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비디오 판독을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아침의 선선함을 느낄 새도 없이 낮에는 강한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오늘 서울은 33.3도, 금산은 34.4도까지 올랐고요. 서쪽 곳곳으로는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반면 내일은 중부지방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로 확대되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 밤 사이에는 호남 서부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이 비가 중북부 지역의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주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엔 서울이 29도에 그치겠지만 대구와 창원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서울도 다시 30도를 넘어서겠고요. 주 후반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